최근 한국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라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OECD 끝에서 두 번째로 국민 1000명당 2.6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한의사를 제외하면 2.2명으로 줄어들어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소아과를 담당하는 의사가 없어 응급실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입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는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었죠.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없다는 건데요. 이것은 비단 소아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산부인과나 외과 등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전공인데요.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기피과 의사를 모셔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어서 지방에서는 의사를 만날 수 없다 보니 아예 서울로 원정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대학병원의 경우엔 외래 진료 시간이 평균 5분에 불과하다는데요. 의사는 의사대로 담당해야 하는 환자가 많아 힘들고 환자는 진료를 몇 달이나 기다렸는데 고작 5분이라니 의료 서비스에 불만입니다. 정부는 이 고질적인 의료계 전공 쏠림과 수도권 집중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대로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오히려 인기과만 더 포화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피과에는 더 가지 않아 의료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의사를 많이 뽑아봤자 환자가 많은 서울과 수익이 나는 인기과에 더 몰리지. 지방이나 기피과에 가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반대 이유로 꼽히는데요. 현재 의사 수가 적어 보이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면 환자도 줄기 때문에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리면 경쟁만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조계의 경우에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죠. 의료계 또한 장기적으로 먹고 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단 건데요.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릴 게 아니라 기피과나 지방 의료의 수가를 높여주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부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는 비보험 진료가 거의 없는 데다 수가도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이런 전공의 경우 위중한 수술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소송 부담이 큰 것도 기피 사유로 꼽히는데요. 갈수록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 부담을 오롯이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현 체계를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외국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벤치마킹한 덕분에 망해가던 병원을 살려낼 수 있었다는 사연이 해외 커뮤니티에 게시되자 한 차례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꽤 유명한 대학병원의 심장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미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독일의 대학병원은 지금은 독일에서도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모인 것은 물론 그만큼 치료비도 비싼 대학병원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병원은 규모에 비해 실력 있는 의사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입원한 환자들마저 병원 입원 생활에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도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원 환자와 입원 환자가 줄어들어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실제로 병원에 근무 중이던 몇몇 유능한 의사들의 급여를 줄이기 위해 그들을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대학병원은 독일에서 제일 실력 있는 대학병원으로 입소문이 나는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특이한 시스템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천 명의 환자들이 몰려드는 독일 최고의 의료병원으로 탈바꿈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병원으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던 저는 피나는 노력 끝에 의대에 입학했고 의사가 되기 위해 약 5년이 넘는 시간을 의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의과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독일에서 꽤 유명한 대학병원에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지만 환자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하루하루 기대에 부풀게 되었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인턴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던 간호사분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실력을 쌓기 위해 병원에서 먹고 자며 수술 연습을 하거나 의학 지식을 쌓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입사하고 난 이후부터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의료사고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하더군요. 대학병원에 들어오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병원장님의 지시가 있어 의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병원은 부족한 의사의 수를 채우기 위해 저와 같은 아무런 실전 경험이 없는 인턴을 바로 수술에 투입시켰고, 거기에 더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조차 존재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병원에는 수술방에 들어갈 의사들과 장비가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병원 인력까지 끌어모아 환자들을 수술할 정도였어요. 분명히 독일에서는 꽤 실력 있고 유명하다고 알려진 대학병원이었지만, 소문과 달리 병원의 내부적으로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보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병원이었죠. 문제의 해결법은 단순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최첨단 의료 장비를 구매해 올바른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 수술실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님은 제게 1:1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병원장님의 말씀은 그간 새로 들어온 인턴들을 쭉 봐왔는데, 환자들을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환자에게 진정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도와주는 저의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현재 병원에 시스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고쳐야 할 방법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왜 병원장님은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병원장님은 제게 되려 병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저는 수많은 나라들 중 의료 시스템이 최고로 알려진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유명한 병원인 저희 병원조차도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독일 내의 다른 병원의 상황은 더욱 안 좋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에 파견을 다녀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대학병원에 입사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고 있었고, 한국의 의료기술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 전공인 심장 분야에서는 독일도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있는 나라라는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병원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파견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지요. 제가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겪어보니 저희 병원엔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문제도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대학병원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술기는 저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고, 한국의 평범한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또한 지금의 독일 대학병원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최첨단 장비들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대학병원 병실들은 한눈에 보아도 깔끔한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이 정말 휴식과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냉난방기는 물론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한국의 평범한 대학병원 병실은 저게 정말 한국에서는 평범한 수준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많아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3개월의 파견 기간을 마치고 저는 병원장님을 포함한 의사들이 한데 모인 강당에서 병원 살리기에 대한 대대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몇몇 의사분들을 독일로 모셔왔고, 거기에 더해 새로운 한국의 의료 장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분들은 수술시연회에서도 엄청난 수술 기술을 보여주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몇몇 선배 의사들은 한국의 의사들이 보여주는 수술의 진행 단계나 기술들을 보시면서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고 놀라는 듯한 모습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의료기술을 본받아야 된다며
실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의료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인턴이라고 무시하던 선배 의사들도 점점 저의 말에 집중하고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직접 독일까지 와주신 한국인 의사분들은 회의가 끝난 뒤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몇몇 수술에서 직접 또 다시 시연을 해주시면서 술기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럴수록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장비와 의료기술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병동의 구조나 시스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실내공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대학병원 병실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본 선배 의사들이 시설이 너무 쾌적하다며 다소 충격을 받기도 하셨죠.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곧바로 저희 병원은 기존의 병동을 반으로 나눈 뒤 수술실과 환자실은 물론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배선 작업까지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대학병원 환경과 똑같이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전에는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것은 물론 환자용 침대까지 너무나 낡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병원장님께서도 한국의 의료시설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거리낌 없이 돈을 투자하셨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병원에 있던 모든 문제점을 고쳐나갔고, 특히나 한국의 의사분들께 수술 기술을 배우고 현장 투입이 된 우리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가 정말 높다는 긍정적인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저희 병원은 예전과 같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발생하던 의료사고도 더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실력 있는 대학병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죠. 특히나 한국에서 오신 의사분들은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저희 병원에서 머물며 수백 가지의 수술들에 대해 직접 섬세한 기술들을 추가로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의료 미팅을 가지자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독일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한국의 의료기술을 더더욱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잦은 한국 미팅으로 한국이 너무나 살기 좋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한국은 의료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최고의 나라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